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행평가를 도입할 때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게 이 부분이에요. 수행평가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뭐 에세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를 에세이형 평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어쨌거나 우리나라도 약간 선언수용 평가에 대한 개념이 잘못 들어오긴 했는데 수행평가 그러면 자꾸 선생님들이 지필평가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뭐 보고서 평가? 밑에 보시면 뭐 리포트 있잖아요. 페이퍼 있잖아요. 내지는 토의 토론 평가, 실험 실습 평가, 포트폴리오. 자꾸 방법으로 접근하셔요. 그거는요, 수행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수행의 결과물을 봤는데 이 안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언더스탠딩의 증거 있죠. 뭔가를 해석하거나 하도록 하거나 무엇인가 확장하도록 하는 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애들이 써머리 했어요. 그거는 수행평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평가를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구분을 할 때 전통적인 평가에서는 내가 아무리 선택형을 잘 만들고 서술형 문항을 잘 만들고 논술형 문항을 잘 만들어도 학생들이 새로운 뭔가를 창의적으로 자기 것만을 만들어내는 거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가 도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식의 깊이를 제가 뭐 오늘 이야기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DOK 레벨 1, 2, 3까지는요 선택형이나 그러니까 일단 그 개념 구분을 하자면 평가 문항에는요 셀렉션 타입이 있고요 컨스트럭션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형 문항이 있고요 구성형 문항이 있어요. 단답형은요 선택형 문항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뭐 사지선다형이니 뭐 진위형이니 단답형이니 이런 거 다 선택형 문항이고요. 구성형 문항 안에 그 서술형 그 다음에 논술형이 있는 거죠. 이 둘 다를 우리는 전통적인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평가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내가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창의적인 사고를 작동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평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들어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applying이란 말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수행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그때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당시에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행평가 과제들이 정말 수행평가 과제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활동지이거나 사실은 선택형 평가를 해도 될 것을 수행평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굳이 수행평가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잘못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가 내용에 따라서 방법이 결정돼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 평가 계획서 쓰실 때도 보게 되면 평가 방법하고 평가 시기를 자꾸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어떻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평가 계획서 나와 있는 평가 요소인가? 뭐 그런 거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땐 평가 요소가 아니에요. 평가 요소는 평가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는 평가 요소는 주로 활동이거나 과제이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 계획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그 샘플 자체를 잘못 내려보내준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3차원으로 사고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2차원으로 사고했어요. 그 가장 편한 게 선생님들 그 학습 목표 있잖아요. 이건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개념적 렌즈라고 했었을 때 보시면 아까 전에 개념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어떤 팩트, 사실적 지식에서 이론을 올라갈수록 하게 되는 이제 사고의 과정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원리나 법칙을 암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단지 연결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걸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건 이거예요.
이제 뭐 교과서나 교사인 지도서를 보게 되면 A를 가지고서 B 한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A는요, 아까 전에 했었던 그 파운데이셔널 knowledge에 해당해요. 아니면 단순 인포메이션이나 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한다인데 저기 나오는 기능도 사실 보게 되면 사고 기능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건 이건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배워서 뭐를 할 수 있게 되지? 우리 아이들이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결과를 배워서 그래서 뭘? 그 다음에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적 차이를 왜 파악하는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기술의 변화를 우리는 왜 비교하는데? 그 포인트가 계속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인포메이션만 가르치더라는 거죠. knowledge나 understanding으로 계속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3차원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이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차원적으로 해놓고 있는 거, 물론 2015나 2022에서 물론 2015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제가 점검을 안 했더니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저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 제가 최근에 발견해서 그때 내가 고등학교 걸 왜 안 봤을까 이제 좀 후회는 했는데 그나마 2015와 2022에서 핵심 개념이니 일반화된 지식이니 아니면 이번 핵심 아이디어니 이런 걸 조금 그나마 도입을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성취 기준에 매몰되지 않기를 좀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그러한 성취 기준도 사실 지금 보면 앞서서 2차원적이거든요. 그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요소로 보통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동사 파트 같은 경우도 주로 그냥 기능 동사만 끼워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내용 체계표에서 일반화된 지식이나 중학교의 경우는요,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하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36개 과목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다 확인했어요. 제대로 나왔는지. 물론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 나오나 되게 안타깝긴 했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그걸 일종의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오늘 선생님께서 오후에 그 작업할 때 그 2022 개정교육과정 문서가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 내용 체계표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그 3차원에서 말하는 우리 애들이 무엇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성취 기준에 도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지리적 환경과 천연자원이 그 경제적 잠재력 형성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요거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벌써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생활 양식을 변화시킨다. 뭐 이거는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하이텔, 천리안 그런 것도 시작해서 오늘날의 아이폰에 이르기까지 다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옛날에는 어떤 걸 썼는데 오늘날은 뭐를 쓴다. 제가 초등학교에 예를 들면 뭐 교과서를 보게 되면요. 세시 풍속에 대한 게 나오면서 옛날에는 예를 들면 결혼식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엔 결혼식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빈칸 채워넣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배우냐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결혼식 왜 알아야 돼요? 오늘날의 결혼식 왜 알아야 돼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관심 분야도 아니에요. 차라리 어린이들의 놀이로 접근을 하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의 세시 풍속과 오늘날의 풍속을 알도록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포인트는 문화라고요. 그리고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문화가 포인트가 되면 이게 결혼식이 됐든 어떤 생활 도구가 됐든 어린이들의 놀이가 됐든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차원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자꾸 소재에 집착해요. 내가 이걸 왠지 안 가르치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팩트 같은 것들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이 성취 기준 내지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서 3차원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이거를 도와주는 게 개념이에요. 제가 이해중심 교육과정을 지난 10년간 해왔었는데 제가 개념 기반을 이제 번역을 하고 도입하겠다는 이유가 이해중심 교육과정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요 문장 만들어내는 걸 제일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요 문장 만들어내는 걸 하기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자, 이 성취 기준을
빙하에 나와 있는 윗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빙하의 아래에 있는 기저에 있는 키워드가 뭔지 한번 뽑아내 보실래요? 라고 하면은 뽑아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일반화 문장을 만드니까 훨씬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해중심 교육과정에서 그 작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개념 기반 교육과정에서는 그걸 도와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가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걸 가지고 나중에 한번 연습하긴 할 텐데요. 자, 왜 개념이 중요한가라고 했었을 때는 왼쪽에 소재 기반, 토픽 기반으로 했었을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멈춰요.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것들 간의 연결고리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활동을 짜거나 평가를 할 때에도 그 전이 되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왼쪽에서 학생들의 그 개념 기반으로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사례이긴 한데 초기 13개 식민지의 위치를 아이들한테 백지도에서 체크하게끔 하는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초기에 스페인 뭐 얘들이 그 상호작용이 어땠었는지를 갖다가 서술형 평가를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과 같이 개념 기반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쪽에서는 이 블랙 포인트로 되어 있는 거 이러한 것을 우리 아이들이 이해했는지를 보는 평가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평가의 수준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평가를 내가 계획을 하잖아요. 그럼 수업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실제로 다른 상황에 전이시킬 수 있는가를 평가를 내가 계획을 해놓고서 나의 수업은 그냥 사실적 정보 전달 수업을 한다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가가 바뀌면 수업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평가 방법이 바뀐다고 수업 방법이 바뀌진 않아요. 평가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가의 내용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의 성격,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의 유형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려고 많다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팩트들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인터넷에 물어보게 되면 이 정보들은 당연히 매우 과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했을 때는 이 안에서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매우 집착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이것까지 내가 굳이 가르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